이들의 얼굴만 봐도 연일 보도되는 우리 사회의 강력 사건들이 떠오르죠.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 잔혹한 수법에 모방범죄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아무리 도망쳐도 범인은 반드시 잡히고 그 죄값을 받는다는 어쩌면 당연한 교훈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다룰 사건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 22일 40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여성의 딸이었죠. 그런데 6월 22일 이날의 기점으로 몇 건의 이상한 신고 전화가 더 걸려옵니다. 함께 살펴보죠. 실종 신고 이틀 전인 6월 20일 밤 9시쯤 쓰레기장 인근에서 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상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멀끔한 차림의 남성이 이 쓰레기차를 한참 쳐다본 뒤에 뭔가 잘 포장된 물체를 이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2일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옵니다. 환경미화원의 신고였는데요. 이 쓰레기를 수거하던 중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의 실종과 수상한 신고 전화, 강력 범죄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사라진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1975년 6월 서울 종로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4년 전인데요. 네, 사실 이틀 만에 사라진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될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실종돼가지고 이틀 만에 백골로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때 20일 날 슈퍼마켓, 해화동 슈퍼마켓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끔한 남성이 잘 포장된 물건을 버리고 갔다. 네. 근데 그걸 나중에 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 뼈가 있었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국가수로 보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그 주변 정육점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송아지 뼈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잘 발라냈기 때문에 사람 뼈로 생각 못했어요. 네, 못했죠. 근데 또 추가로 뼈가 또 발견하니까 그때서야 경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때는 소였어요. 보냈더니 사람이 뼈다. 뼈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을 먹고 살을 죄송한 말이지만 살을 좀 발라냈고 뼈다귀처럼 발라내고 네. 뼈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경찰이 네, 네. 착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옷차림이 말끔했던 남성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 실종 여성은 딸과 그리고 남편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딸, 전 남편과의 소생인 딸이 어머니가 양장점에 나오질 않으니까 일터에 나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이 딸하고 같이 살았던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 직장에 안 나오는 걸 보고 신고를 한 거고요. 이 어머니, 이 실종된 여성은 남편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전처 소생 사남매까지 챙겨서 이제 6식구가 됐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같이 살았고 네. 본인의 소생, 전 남편과의 소생인 딸은 따로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처음에 해준 거는 본인이 직접 낳은 딸이 신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남편, 동거남을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전처의 자식까지 챙겨주는 아내를 살해하기는 글쎄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말이죠. 지금 전처의 자식이 아마 4명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까지 살뜰히 챙겨주고 또 이 여성은 양장점도 하고 그 당시 다방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도 하면서 굉장히 생활력도 있고 아주 말하자면 이 남편한테 좀 잘하는 네. 남편은 오히려 돈을 좀 안 벌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에는 가출한 것으로 봤고 네. 아까 이다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가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살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근데 가출 신고랑 실종 신고랑 달라요? 좀 틀리면 왜냐하면 가출이라는 거는 스스로 나가는 거고 소재만 소재를 붙여는 거죠. 이게 불명이기 때문에 가정불화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실종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사건 사고로 관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 가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건 사고로 관계됐기 때문에 수사까지 해달라. 소재 수사뿐만 아니고 소재 수색까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남성이 또 장남에게 누가 물으면 새엄마가 20일 7시 40분쯤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남성의 전화를 받고 살해됐을 가능성도 염두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실제로 장남이 맞다면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경찰이 추적을 했어야 하죠. 사실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요, 당시에 혹시 피해자가 원한 관계가 없는지 그 주변 인물들을 토대로 수사망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앞서 두 번째로 걸려왔던 뼈 전화 기억하시죠? 그 네. 뼈가 사람의 사람 뼈로 뼈로. 역시 밝혀진다는 그렇죠. 이제 사람 뼈로 밝혀졌다는 것은 살인 사건이 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다음에 이제 수사를 계속하던 중에 강력 범죄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드러나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아이 넷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지금 실종됐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남편 말이죠. 네. 근데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어쨌든 이제 강력범죄를 의심을 하고서 경찰이 사남매를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추궁을 하니까 그날 20일 아침 네. 집안에서 피비린내가 났다. 그리고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이게 아마 이제 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 타는 냄새가 났다. 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래가지고 소독약을 뿌렸다. 뭐 이런 진술을 이제 받아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에 따라서 둘이 싸웠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까지도 듣게 되고, 그래서 역겨운 냄새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뭐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벌레 죽이는 약이라 그러면서 소독약을 뿌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찰이 이 아이들로부터 얻어내게 됩니다. 네. 아내가 사라지던 그날 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었던 게 입증이 된 거네요. 예, 그 전처 소생의 사남매가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두 사람이 싸웠다. 네. 이런 걸 아이들이 들었겠죠. 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건 전날인 그러니까 6월 19일 그 아내가 경영하는 양장점 의상실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 30분쯤 귀가를 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제 싸운 거예요. 네. 싸우게 됐는데 이때 이제 싸우게 된 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 나중에 밝혀진 게 10일 날 그죠? 이제 이때가 19일, 20일인데 10일자로 별거에 합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일까지만 별거에 합의는 했지만 이제 살림을 합쳐서 몇 년 살았으니까 이거를 이제 가르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19일까지만 동거하기로 하고 이제 이날 밤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저녁 식사라고 의상실에서 만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내는 별거에 10일 날 합의를 하고 19일 날 이제 별거를 완전히 이제 별거를 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폐물도 챙기고 이 당시는 집에 폐물을 좀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폐물도 챙기고 짐도 끓였는데 남편이 13일자로 아내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딸은 이 실종된 분의 네. 딸은 동거남이라고 그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게 13일자로 혼인 신고가 된 호적 등본이 혼인 신고를 했고 이 호적 등본을 19일 날 밤에 20일 날부터 싸우면서 들이대면서 헤어질 수 없다. 혼인 신고가 됐으니까 법적인 배우자니까 다른 사람하고 사귀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싸웠다는 거죠.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같이 사는 동안에 불화가 생겨서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혼자서 혼인신고를 한 거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인데요. 그렇습니다. 둘이 별거하기로 해놓고 나서 그 몰래 아내 몰래 지금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어질 수 없다고 하니까 헤어지기로 약속해놓고 나서 안 헤어진다고 하니까 아내가 화를 냈겠죠. 근데 오히려 그 남편은 또 화를 내가지고 지금 살해한 이유가 홧김에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화를 건드렸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이죠. 홧김에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중문 건너편 화장실에다 시신을 일단은 유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아내의 의상실과 살림집을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의도도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이 여성을 살해한 범인,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 이팔국,
굉장히 유명한 흉악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악명 높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좀 알려진 흉악범이었습니다. 너무나 좀 잔혹했기 때문에 당시에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 289은 한 180cm 정도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무술이 12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보통 이제 다른 뭐 흉악범죄들에 비해서 뭐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었어요. 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좀 많이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더 좀 주목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 뭐 대학원까지 졸업한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엘리트 출신의 범죄자 또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요, 한 75년 이때는 대학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럼 대학원까지 나왔다면 어쨌든 간에 공부는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9년에 그 아내하고 사별을 해요. 그래서 72년에 좀 집안도 잘 살았나 봐요. 식모가 있었는데 당시는 성폭행했다고 해서 가지고 형사 입건된 적도 있었고요. 또 변태 성욕자로 좀 알려지기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 성적인 문제로 자기 집안에 가정부하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성격이 좀 포악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발견된 사람표 모두 이 289의 아내 것이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시신을 여러 군데에 유기를 했는데요.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쓰레기 하역장에 1차로 유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또 다른 장소의 대학 인근의 담벼락에 역시 시신을 유기했지만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네. 당시 경찰이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고도요,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 정도면 거의 작정하고 살인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작정하고 살인을 한 다음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체를 훼손했는데 요걸 보니까 갑자기 또 고유정 사건이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범인들이 범인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사체를 유기를 하는데 유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 사건을 해가지고 아마 무항범죄가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어떻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범죄 그리고 잔혹하고 잔인한 범죄로서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부각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로 그 세인들에게 머리에 그 기억이 되는 지금 거죠. 고유정 사건만큼이나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렇죠. 사건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289 결국 범행 열흘 만에 구속됩니다.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고 보고 싶다. 사형만은 안 되게 해달라.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반성할 기회조차 거부한 289의 죄와 무게를 무겁게 판단합니다. 네.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이 선고됐죠. 네, 요즘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니까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사형 이제 선고가 되고 집행도 되던 때거든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했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사실 3년간 같이 살아오고 전처 소생의 자식까지 다 키우고 가정도 다 책임지던 부인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시신까지 훼손하니까요.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까지 훼손한 거는 막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내보내면 다시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그전에도 아까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정 내의 폭력 사건, 성범죄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네.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네. 선고했다고 합니다. 289가 어느 정도였냐면 사형 집행 바로 전날까지 재심 청구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을 하고요. 내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살인마가 아님을 전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판결의 재구성이었고요. 저희는 시청자 질문과 함께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